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이고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반찬을 팔고 있네요.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께 팔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김하윤. 올해 38입니다. 외동딸이죠. 결혼한 지는 7년 됐고요. 아이는 없지만 병원에서 행정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도 괜찮은 사람 같았고 딸도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하윤이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했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죠. 특히 이 아이는 제 걱정을 안 시키려고 애쓰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는 괜찮다고 하면서 웃어넘기곤 했죠. 그런 딸이 결혼해서 제 품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됐습니다. 평소에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반찬 가게 준비를 합니다. 무 씻고 김치 담그고 멸치 손질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되죠.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반찬을 만들다 보면 가끔 제 딸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우리 하윤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가 오면 딸은 늘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뭐랄까요? 힘이 없다고 할까요? 예전처럼 밝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딸은 항상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엄마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딸의 목소리가 어떨 때 진짜고 어떨 때 거짓말인지 말이죠. 그날도 저는 반찬 가게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간 거였는데 그게 제 딸이 사는 구청 쪽이었습니다. 서류 확인하고 하윤이한테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딸 얼굴도 볼 겸 반찬도 좀 해주고 싶었죠. 동사무소는 오후라 한산했습니다. 창구 직원분께 서류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는데 문득 옆에 놓인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안내. 뭔가 가슴 한편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친한 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고, 특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말이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설마 우리 딸은 아니겠지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었는지, 왜 요즘 들어 연락이 뜸해졌는지, 왜 명절 때도 사위랑 같이 안 내려왔는지 그런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딸이 요즘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걸 발급받으면 결혼 상태 같은 것도 나오냐고요. 직원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본을 떼면 혼인신고, 이혼신고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딸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딸의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진짜로 뭔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우리 딸은 멀쩡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말이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면서 딸과 얘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오늘 일이 많아 늦는다고, 시간을 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밤에 자꾸 불안한 마음에 걱정만 늘어갔습니다. 힘없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만 자꾸 맴돌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주말에 저는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을 이것저것 챙겨 들고서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괜찮다며 오지 말라고 할까봐 그랬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인터폰을 눌렀는데 응답 없이 벨만 울리더라고요. 몇 번을 호출을 하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딸이 사는 층에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응답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반찬을 놓고 돌아가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 안쪽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안에 있는 거였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엄마라고 문 열어달라고 몇 번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갈려 있었고 볼도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살이 엄청 빠진 것 같았죠. 딸은 왜 왔냐고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엄마가 딸 보고 싶으면 오면 안 되냐고. 애써 밝은 척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 안 공기가 너무 차갑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데 사위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사진도 없고 남자 신발도 현관에 없었죠. 주말인데 준호는 어디 갔냐고 왜 혼자 집에 있냐고 다그치듯 물으니 딸은 회사 갔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정했던 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스럽지만 태연한 척하며 주방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 정리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제 가슴이 더 철렁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먹을 게 거의 없었거든요. 김치 한 조각 없이 계란 한 판, 우유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으니 딸은 먹는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 없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사위 준호가 1년 넘게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다른 일을 안 구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생활비도 안 준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보험 영업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다는 것, 그 뒤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다가 그것마저 그만뒀다는 것, 생활비는 모두 딸이 카드로 결제했고 이제는 카드 빚이 수천만 원이 됐다는 것, 사위는 하루 종일 PC방에 가거나 집에서 게임만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딸이 6개월 전에 이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엄마가 들으면 정말 충격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괜찮으니 엄마한테 다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초반 가면 뒤에 진실. 처음엔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딸의 눈에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데이트할 때 정말 다정했다고 했습니다. 문 열어주고, 가방 들어주고, 딸의 말을 잘 들어줬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첫 해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신혼이니까 둘 다 조심했고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 있고 빨래는 널려 있고 말이죠. 딸이 나도 일하고 왔는데 집안일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피곤한데 너는 병원에서 앉아서 일하잖냐. 나는 영업하면서 온종일 뛰어다니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다고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임신과 유산. 가장 외로웠던 순간. 결혼 4년 차에 딸이 임신했을 때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딸이 전화로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죠. 딸이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엄마는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목소리가 너무 밝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게 다 연기였다고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남편한테 말했을 때 남편은 지금 애를 가졌냐고 내가 돈도 없는데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짜증을 냈답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지금 우리 형편의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말이죠. 딸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답니다.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복직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 뒤로 남편이 더 변했다고 합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2개월째 되던 날 딸은 입덧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에서 계속 토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남편은 거실에서 게임하면서 시끄럽다고 소리 좀 작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 딸이 좀 안아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도 피곤하다고 내일 회의 있어서 일찍 자야 한다고 혼자 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딸은 목이 메어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임신 3개월째 되던 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피가 나는 거였다고 합니다. 딸은 너무 무서워서 남편한테 전화했답니다. 지금 피가 나니 병원 가야 할 것 같으니 와줄 수 있냐고 물었답니다. 남편은 왜 지금이냐고 자기는 PC방인데 택시 타고 가라고 나중에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은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답니다. 응급실에서 혼자 진료받고 혼자 초음파 찍었다고 합니다. 딸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안 보인다고 유산된 것 같다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계속 울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11시가 되어서야 병원에 왔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이 그래 유산됐냐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또 가지면 되지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딸은 그때 남편한테 완전히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 맞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폭력의 시작. 그 뒤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딸은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습니다. 유산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보험 영업이 힘들다고. 실적도 안 나오고 상사랑도 안 맞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다른 일을 찾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일을 구하지 않았답니다. 매일 집에서 자고 게임하고 PC방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생활비는 어떡하냐고 월급이라도 좀 벌어야 하지 않냐고 하면 남편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냐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나도 일 구하고 싶다고 근데 마음처럼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PC방으로요. 그래서 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카드로 모든 걸 결제했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남편 용돈까지 말이죠. 용돈까지 줬다는 말에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얼마를 줬냐고. 남편이 자기도 친구들 만나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줬다고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대출 상환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되고 있다고 말이죠. 딸은 깜짝 놀라서 자기는 대출받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딸의 명의로 3,000만 원 신용대출이 실행됐다고 하는 거였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했답니다. 내 명의로 대출 받았냐고 물었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거 주식 투자하려고 받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곧 갚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딸은 그날 정말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기 허락도 없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다니 말이죠. 주식은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망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망했다고 3,000만 원을 3개월 만에 다 날렸다고 합니다. 딸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이 어쩔 수 없잖냐고 주식이 원래 그런 거라고 너도 알잖냐고 그랬답니다. 딸은 그때 정말 남편을 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았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화내면 무서웠거든요. 정서적 학대와 폭력의 징조. 남편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리모컨이었답니다. 딸이 제발 일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리모컨을 벽에 던지는 거였답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컵이었답니다. 유리컵이요. 딸의 옆으로 날아와서 벽에 부딪혀 깨졌답니다. 유리 조각이 딸의 발에 튀었다고 합니다. 딸은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음에는 자기한테 던지는 거 아닌가 싶었답니다.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답니다. 남편은 딸이 뭐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답니다. 닥치라고, 시끄럽다고.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말이죠. 딸은 점점 남편한테 말을 안 하게 됐답니다. 무서워서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딸은 숨소리도 조심했답니다. 남편 기분 나쁘게 할까 봐 말이죠.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카드 빚은 계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6개월 뒤에는 3,000만 원이 됐답니다. 남편이 받은 대출금까지 합쳐서요. 딸은 매달 최저 금액만 갚았답니다. 전액을 갚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붙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딸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답니다.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요. 저는 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렇게 빚이 7,00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딸은 매달 급여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썼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부족하고 또 카드를 쓰고 악순환이었다고 합니다. 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빚을 언제 다 갚을지, 이렇게 살다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날 밤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딸은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했답니다. 제발 일 좀 구해달라고, 나 혼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우리 같이 살려면 남편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이죠. 남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시작이냐고. 네가 돈을 못 버는 게 문제지. 내 탓이냐고. 네가 무능한 거라고 했답니다. 딸은 자기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당신은 1년 넘게 일을 안 하지 않냐고 했답니다. 딸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탁자 위에 있던 책을 집어서 딸한테 던졌다고 합니다. 딸은 옆으로 피했는데 책이 어깨를 스쳤답니다. 아팠다고 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딸의 앞으로 다가와서 무릎 꿇으라고 했답니다. 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딸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답니다.
딸은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내 남편이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무릎 꿇으라고 지금 당장 하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답니다. 쾅쾅쾅 방문을 계속 차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음에는 자기를 때리는 거 아닌가 싶었답니다. 그래서 딸은 방에서 나왔답니다. 현관으로 뛰어가서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딸은 찜질방에 갔답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자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지 하고 말이죠. 딸의 목소리가 허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이 결혼은 끝났구나 하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이렇게 살다간 자기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딸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갔답니다. 혼자요. 법무사 선생님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선생님이 잘 결심했다고 이런 결혼 생활은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답니다. 빚이 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딸의 이름이었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다고 하셨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만 하기로 했답니다. 빚은 자기가 갚기로 했답니다. 딸은 그냥 자유롭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답니다.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집에 돌아갔답니다. 딸의 목소리가 담담해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게임하고 있었답니다. 딸이 집을 나간 게 어제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이죠. 딸은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답니다. 여기 사인하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웃었답니다. 뭐야, 진짜 이혼하려고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딸은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오히려 남편 없으면 더 편할 것 같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좋아, 이혼하자고. 근데 빚은 네가 다 갚으라고. 내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딸은 알았다고 했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했답니다. 결혼 7년 만에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왜 몰랐을까 왜 말이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왜 딸은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엄마로서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인하려고요. 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보는 순간 혼인관계는 이혼 일자는 2024년 5월 12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말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이혼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딸이 아직도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걸어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윤이가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딸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말해줬습니다. 사위의 무책임함, 경제적 폭력, 정서적 학대 모든 것을 말이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더니 한참 뒤에 자기가 몰랐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엄마가 동사무소에서 확인했다고 내가 이혼한 거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딸이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몰라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다고 정말로 말하고 싶었다고 근데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엄마가 자기 탓이라고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힘들면 엄마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한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냐고 엄마가 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딸은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딸을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찬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딸 생각이 났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왜 그때 몰랐을까? 딸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냈을 때. 왜 캐치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전 사위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고 빚까지 떠넘기고 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한테 사위 준호 만나러 갈까봐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만나서 뭐 할 거냐고 물으니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그러지 말라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우리가 할 일은 하윤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거였죠.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딸을 제대로 키웠다면, 내가 딸한테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더 자주 말했다면, 내가 딸의 결혼 생활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딸이 먼저 집에 오겠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말이 되기 전까지 저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전 딸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죠. 그리고 주말 딸이 집에 왔을 때 딸의 얼굴이 예전보다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딸은 왔다고 인사했고 저는 어서 오라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고 알지 않냐고 했습니다. 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넌 최선을 다했다고 그 사람이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지 네 탓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제 품에 안겨서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절망적인 울음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풀어지는 듯한 울음이었죠. 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가 고맙냐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니라고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꼭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딸이 집에 온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저는 딸의 아버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날은 유독 조용했죠.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은 계속 딸을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남편이 딸에게 밥 많이 먹으라고 했고 요즘 많이 힘들었지 하고 물었습니다. 딸은 짧게 그렇다고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네가 힘들 때 옆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아빠가 더 자주 물어봤어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무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남편은 결혼 40년 동안 제 앞에서 우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도 부모님 장례식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 남편이 지금 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생각해봤다고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네가 혼자 그 모든 걸 견뎠다는 게 아빠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좀 더 자주 전화할 걸, 좀 더 자주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볼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가 말 안 한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부모가 자식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건데 아빠가 몰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아빠가 더 자주 전화할 거라고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하라고 알았지 하고 말했습니다. 딸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네 편이라고 엄마도 네 편이고 우리 가족은 다 네 편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세 식구가 거실에 모여 앉아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의 어렸을 때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들, 가족 여행 갔던 추억들을 말이죠. 딸은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했고 남편도 오랜만에 농담을 했죠. 남편이 딸에게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춤추다가 넘어진 거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아빠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그때 얼마나 귀엽던지 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다시 일어서는 건 말이죠. 그날 이후로 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전화할 때 목소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끔 웃는 소리도 들렸죠. 딸이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동료가 점심에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혼 후 새 출발 축하한다고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생각해보니 고마웠다고 합니다.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딸이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딸이 요즘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30분씩 조깅하고 있다고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 대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상담도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심리 상담이요. 처음엔 가기 싫었는데 가보니까 좋더라고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장을 보는 거였죠. 딸이 이거 사자고 자기가 좋아하는 떡볶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사자고 했습니다. 딸이 저기 옷가게 좀 들러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그럼 가자고 했습니다. 딸은 예전처럼 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딸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옷가게에서 딸이 원피스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거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예쁘다고 딸의 피부톤이랑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딸도 그렇게 생각했다며 원피스를 입어보더니 거울 앞에서 빙그르 돌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20대 초반의 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엄마가 사주겠다고 그거 새 출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자기가 사겠다고 했지만 저는 엄마가 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가 고맙냐고 이것도 못 해주냐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 않냐고 말이죠. 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작은 카페 하나 차리고 싶다고, 예쁜 인테리어에 맛있는 커피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엄마가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엄마도 나중에 자기 카페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매일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엄마로서 부족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도 저도 남편도요.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딸은 엄마 걱정할까 봐 말하지 않았고, 저는 딸이 괜찮을 거라고 믿으며 물어보지 않았고, 남편은 딸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덜 가졌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란 건 말해야 한다는 걸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가족에게,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나 지금 힘들다고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딸 하윤이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퇴근 후에는 상담을 받으며 주말에는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가끔 딸이 말합니다. 이혼한 게 잘한 일인 것 같다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답게 살 수 있지 않냐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심이 됩니다. 우리 딸이 다시 일어섰구나 하고요. 여러분, 인생에는 때때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안아줄 겁니다. 저처럼요. 우리 딸처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